반갑습니다. KBS 창원 특집 토론 팬데믹 1년 우리의 미래는 사회를 맡은 김공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년 사이에 우리가 사는 세계엔 대격변이 일어났고요. 코로나19는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실 작년 5월에 오늘 모실 두 분의 패널과 제가 함께 이 코로나19 충격, 또 다른 미래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분들을 이 스튜디오에 다시 모셔봤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어떤 변화를 겪었고 향후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돼 계십니다.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좀 모셨는데요. 우리 경남의 도민들 토론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화상으로 접속돼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가 좀 풍성해진 느낌인데요.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팬데믹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장하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19 상황, 영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최근에 이제 봉쇄를 해가지고 뭐 감염자 수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몇백 배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차 봉쇄인데, 그러니까 작년 이제 3월 달에 해가지고 한 3, 4개월을 했었고요. 여름에 좀 괜찮아지다가 9월 말에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또 짧게라도 봉쇄를 해서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버티다가 11월에 그것도 한 달 정도만 했어요. 근데 그거를 12월 초에 풀고 나니까 그때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뭐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지금 이제 3차 봉쇄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게 일일 확진자가 3만 명, 3만 5천 명 이렇고요. 어제는 그러니까 1월 19일에는 그 하루 사망자 1,600명으로 기록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영국에서도 이렇게 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2월부터는 그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지사님, 혹시 국내 백신 접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덧붙여서 언제쯤이면 도대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우선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까, 이게 국민들께서도 가장 궁금하신 점일 텐데, 아까 장하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는 이 상황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상들을 전문가들께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것조차도 백신이 예정대로 잘 접종이 됐을 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뭐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신중하게 백신 확보와 접종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이제 백신 예방 접종 준비단을 공동으로 꾸려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역의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같이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2월부터 하게 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의료진, 그리고 요양시설과 같이 취약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과 입원해 계신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거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해 나갈 텐데요. 아마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아마 9월 정도면은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집단 면역이 생기면 11월, 12월 정도면 코로나로부터 이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게
여태까지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백신을 통해서 이제 뭔가 확실한 뭔가를 이제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예측 가능성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첫 번째 주제는 뭐 이쯤 하고요. 이 두 번째 주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경제 전망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1년 앞으로 이제 올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좀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장하준 교수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이게 방역과 경제라는 게 그 일정하게 상충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종식 없이는 경제 회복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건데요. 작년 토론회를 할 때 장하준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작년 토론회 당시에는 아마 그 일각에서는 이 V자형의 굉장히 급격한 어떤 경제 성장, 반등 이런 것까지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U자형 회복에 이제 완만한 회복도 좀 힘들 거다 이런 예측을 하셨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뭐 올해도 계속 어렵겠죠. 지금 뭐 이 작년부터도 이제 그 겨울이 되면 다시 또 그 병이 많이 퍼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을 했었지만 이번 미국과 유럽의 이 말하자면 3차 감염은 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지금 뭐 앞으로 몇 달은 봉쇄가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 예방주사 놓고 있지만 영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놓고 또 의료 체계 자체가 그 사회화돼 가지고 그 단일 체계이기 때문에 접종을 빨리 하는 편인데도 영국도 지금 뭐 여름 끝물이나 돼야 이제 모든 성인이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백신이 효과가 진짜 그 실험에서 나온 거 같이 좋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고 또 일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하면은 도로암이 타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내내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국이나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보듯이 이제 방역과 경제의 상충관계 그러니까 이게 방역을 하다 보면 경제가 죽고 경제를 살리려고 풀면 병이 퍼지고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피할 수 있는 상충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이제 일부 뭐 그 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그 작은 나라들이 코로나에 덜 영향을 받은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조기 진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 수가 말하자면 한국에서 100명, 500명 이런 수준일 때는 뭐 추적도 가능하고 격리도 가능하고 한데 그거를 초기에 진압을 안 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같이 환자가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수로 그걸 다 일일이 추적을 하고 통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좀 풀었다 하면 또 병이 올라가고 그거 겨우 어떻게 봉쇄해서 진압해 놓으면 경제가 죽고 이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백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을 올해 3, 4분기, 4, 4분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결국 뭐 회복이 되더라도 올해 말에나 그게 이제 서서히 회복이 시작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좀 자만심 있는 나라들이 더 못한 것 같고요. 예, 서구 나라들에도 뭐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런 식으로 그 고생 많이 하면서 지내가지고 그런 자만심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잘한 것 같아요. 예. 그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요, 이 팬데믹으로 이제 봉쇄가 돼 있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국제 정세에는 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좀 물러나게 됐고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영국은 이제 EU 탈퇴 이것이 거의 이제 뭐
한 걸음 더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국면들을 겪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한테 그 위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장하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 중국의 추격, 그다음에 뭐 그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여러 가지 경제 혼란 이런 것들은 사실 팬데믹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위기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 뭐 물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처럼 뭐 막무가내로 하진 않겠지만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입장에서 그걸 잘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그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그러나 이번에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회를 많이 맞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선 이 팬데믹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들 작년에 뭐 경제 성장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이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1, 2%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팬데믹의 성질상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중에도 특히 전자산업이 원격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산업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단계 뛸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서 또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느꼈던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아주 이게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하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회를 살려나가야 되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사님의 또 몫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19가 산업의 변화를 뭐 촉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경남의 어떤 그 경제에서의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편이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그 카드 매출 통계를 보면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8, 9월에 114%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2차,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약 70%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데 장 교수님 작년 5월 토론할 때 이제 예측을 사람의 이동은 줄겠지만 물자의 이동은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제조업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경남의 제조업만 놓고 보자면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업종 간의 편차가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LG전자가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했거든요. 지금은 LG전자를 포함한 전자업계는 정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도 하고 자동차도 보면은 내수 시장은 조금 늘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가 어려우니까 수출은 약간 줄고 또 친환경차는 늘어나고 이런 좀 업종 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한국의 제조업, 특히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부울경의 제조업은 이번 팬데믹이 위기지만 잘 살려나가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스마트화 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화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조업들의 노력이 잘 쌓이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기회로 변화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사님 코로나19 이후에 도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작년 5월 토론할 때 이제 그때 막 경남형 뉴딜 스마트 그린 사회적 뉴딜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한국판 뉴딜로 정리가 돼서 국가 전체 차원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중점 과제가 이 이제 공공
이 의료가 사실은 잘 대응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노력이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 아리백 선언을 통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면은 부품 납품도 이제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수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까지도 이제는 이제 탄소 중립 탈탄소로 급속하게 전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 부분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분야도 그렇고 사회 전 분야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 뭐 이제 그 뉴딜로 치면 이제 그린 뉴딜 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린 뉴딜에는 스마트 뉴딜이 따라붙지 않으면 그린이 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경상남도에서도 그런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제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가 완전히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특히 이제 청년들을 뭐 고용 절벽에 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뭐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좀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장하준 교수님, 그 최근에 그 사다리 걷어차기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서문에다가 이런 말씀을 쓰신 걸 제가 봤습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어떤 그 이제 경제 변화 과정에서 어떤 그 이제 좀 소외되고 뭔가 좀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어떤 그 조치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갈등들이 벌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 나가야 될지 혹시 한 말씀 주실 수 있을지요? 예. 글쎄 제가 이제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사실 항상 사회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회라는 게 같이 사는 거고 예를 들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뭐 사회 갈등이 늘어나고 범죄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부자들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물론 뭐 일부 부자들은 자기들은 어디 뭐 섬 사가지고 가서 살면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자들도 결국 그 악천후에 영향받고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가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공동 운명체로 묶여 있다는 거를 정말 잘 드러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그 병이 생기면 뭐 부자라고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유명한 배우니 정치인이니 뭐 기업인이니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를 잘 그 말하자면 처리한 나라들을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스웨덴은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긴 한데 이 역학의 견해가 뭐 집단 면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길을 가서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유럽의 잘한 나라들을 보면 복지국가가 잘 돼 있는 북부 나라들이거든요. 뭐냐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병이 많이 퍼진 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소위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서 정말로 안 나가면 자기가 돈을 메꿔 넣어야 되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아파도 할 수 없이 다니면서 병을 많이 퍼뜨린 거고요. 예. 그리고 후진국들이 이번에 병 자체는 선진국보다 잘 그 관리를 한 나라들이 많지만 사실 사람들 고통은 더 많이 겪었던 게 복지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길에서 나가서 행상해야 되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 팔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얼마 안 되는
병이지만 그걸 또 걸려가지고 또 고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그 전 국민의 공동 운명,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공동 운명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회 복지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면은 다 같이 고생을 했지만 더 고생한 분들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중소상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고생을 했거든요. 그 직장이 불확실한 청년들. 근데 그 병에 피해 있고 병 걸리고 이런 거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왜 그분들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번에 꼭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복지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문제 말씀하셨으니까요. 실제로 이 이제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대응을 해 나가는데 현장의 경제적인 문제는 고용과 복지 두 가지 문제거든요. 고용 쪽은 실업 또는 뭐 이렇게 휴업이 많아지니까 이런 소위 고용 지원 대책이 얼마나 제도가 잘 돼 있냐 이 문제고, 나머지는 이제 복지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실업 지원이 사실은 이 고용 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 지원 대책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정부에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일종의 실업 부조죠. 그 실업 부조 제도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일부 실행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실업 지원 제도가 유럽 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대단히 취약한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코로나 위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위기에 빨리 빠지게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러면 복지 제도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복지 제도도 이게 이제 소득이라든지 자산 이런 게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피해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입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그냥 일률적으로 업종이나 이런 걸 일률적으로 정해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세금, 자산이 투명하게 관리가 됐으면은 피해를 입은 만큼 매출이 줄어들고 한 만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정부 재원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더 많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수님께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저는 그런 논란보다 오히려 이 과정에 방금 말씀하셨던 복지제도 어떤 게 부족한 게 있는지, 또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취약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가면서 복지제도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이 밑바탕, 근본적인 토대를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그 유럽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고용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작년 3월에 도입을 해서 뭐 몇 달 하다가 또 뭐 연장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제도가, 그 기업이 그 직원을 해고를 안 하고 그 계속 고용을 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그 직원의 월급의 80%를 대준다,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발표하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내놓은 제도가,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그 1년에 이윤을 5천만 원 이하 내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50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이윤 보전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영국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조세 투명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 사실 그 자영업자들 소득이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좀 그 세금을 안 내려고
그 과소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이 자영업의 성질상 그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실은 뭐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신고를 2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을 구제를 해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조세 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 본 만큼 보전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뭐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계기로 해가지고 복지제도를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누가 돈을 얼마를 벌고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그리고 혜택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이거가 그 잘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말하자면 복지제도에 대한 그 사회적 정당성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제 오늘 도민 참여단이 있는데요. 그 시민들께서 좀 질문을 미리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좀 같이 한번 보시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에 재학 중인 오은주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삶이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먼저 21시 영업으로 인해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에 거의 마무리할 단계인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경남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코로나19까지 덮친 이 상황이 막막합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좀 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남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사실은 좀 비수처럼 와닿는 그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경남의 청년들이 20대, 30대가 한 해 지금 이제 15,000명 정도가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에 이제 제조업도 꽤 많이 있고 이런저런 일자리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보기에는 갈만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들이 이제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뭐 스마트화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이나 이 ICT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경남에도 많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산업 이런 곳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남의 이런 분야의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볼 때도 내가 갈 만한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하정 교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아마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런 문제들을 겪었기 때문에 혹시 한 말씀 짤막하게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요? 예, 글쎄 뭐 그 한국뿐이 아니라 뭐 유럽 나라들도 다 그 청년 실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은 일자리라는 게 물론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그 교사들의 수를 늘려라. 그 양로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그런 일자리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그 교육 부문, 그런 사회복지 부문 이런 데서 그 뭐야 굉장히 그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 일자리 문제는 그냥 다들 그냥 손 놓고 앉아가지고 안 생기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면 예를 들어 양로원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겠죠. 이게 사람 더 많이 쓰면 돈 드는데 그거를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일자리 만들고 또 뭐 노동시간 같은 거 뭐 프랑스 같은 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노동시간 같은 거 줄여가지고 또 일자리 만들고 물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뭐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일자리라는 게 무슨 뭐 하늘에서 비 오듯이 그냥 인간 그 통제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만드는 제도와 정책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더 만들 수 있고 더 공평하게 나눌 수 있나 이런 대화를 시작을 해야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그 민간의 그런 보건, 의료, 돌봄, 교육 이런 영역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얼마를 더 고용해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돌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이 많이 확대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좀 좁은 그 협소한 편이라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돌보면 이쪽 분야 일자리들을 늘리기도 하고 근데 이걸 늘리는데 그게 안 좋은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는 게 기존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돌봄 분야라든지 이쪽 분야의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결국은 또 재정 문제로 같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복지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는 좀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의 질문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국수집과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상기입니다. 경기 침체, 임금 인상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엄청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인들과 대부분 지방세, 국세가 연체되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연체이자까지 붙어 있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도 봉쇄령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세금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경상남도에 희망 프렌즈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어떤 지원책을 어떻게 구상 중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 외 다른 나라들은 제가 이제 한국하고 영국 말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영국 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그 소득 보전해주는 얘기를 했었죠.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80%까지. 그거 말고도 세금 체납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 세금을 내가 내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뭐 6개월 있다 내주게 하겠다 이제 한번 그렇게 했는데 또 뭐 그게 연장이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그 제약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꼭 연체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임대료 같은 거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세 들어 있는 소상공인한테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거에 뭐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뭐 50%라던가 70%를 정부에서 내준다 뭐 이런 그 것도 있었고요. 또 뭐 그 특별 대출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그 견디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많습니다. 안 하려니까 없는 거지. 뭐 지금 얘기한 것만 또 한 6, 7가지 되잖아요. 네. 그 질문 주신 분께서 세금을 국세지방세가 연체되고 있는데 연체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 요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세금 납부도 좀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연체 이자를 붙이는 건 확인해보고 그게 사실이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지원책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걸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진행자께서 우리 김공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를 작게 해도 워낙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으니까 OECD 평균보다 거의 10% 이상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재난지원금을 조금만 올려도 전체 규모가 늘어나니까 재정이 그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런 또 그 정부 당국에서는 재정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영업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이 이번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들께서 굳이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이건 좀 장기적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부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재정이 우리가 좀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정말 튼튼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 영국이나 미국 뭐 독일 이런 곳은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쪽은 국가 부채를 많이 내도 괜찮고 우리나라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은 금방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 부채를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혹시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 부분 한번 좀 딱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덴마크 있습니다. 덴마크 그 유로에 가입 안 했고 그래서 자기네 돈 쓰거든요. 기축통화국 아닙니다. 근데 세계에서 한국보다도 재정이 더 건전한데 그 나라 이번에 뭐 그 복지 통해 가지고 돈 많이 풀었잖아요. 좋습니다. 예. 기축통화국보다는 하기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이 말하자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100% 넘을 필요 없거든요. 우리 지금 40%인데 필요하면 뭐 한 50%까지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축통화국 아니래도 그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안 하려니까 안 하는 거죠. 다음 주제로 예. 넘어가도 되겠죠. 예, 사실은 지역 불균형 문제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게 우리 앞에 뭐 문 앞에 이미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수도권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그 경제 위기가 이제 심화되면서 좀 더 증폭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김 지사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좀 심각하게 문제가 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적이 되는 게 어느 단계까지는 집적의 이익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은 과밀의 폐해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 뭐 2차, 3차, 특히 3차 코로나 때는 수도권의 대유행이 지금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뭐
정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는 저출산의 문제 이런 걸 들여다 파악을 해서 계속 들여다보면은 저 근처에 밑바닥에 가면은 결국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이 비수도권 지역이 시도 단위로 어쨌든 균형 발전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에 왔어요. 수도권하고는 이 시도 단위로는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도 단위가 아니라 최소한 권역별로, 예를 들면은 부울경 단위로 함께 좀 뭉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권역별 발전 방안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영국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사례들을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데 영국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꿔 나가는데 이 권역별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영국도 그 런던 집중이 심각해서요.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에 그걸 어떻게든지 좀 그 줄여보려고. 그래서 바로 그런 권역별 그 대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북쪽에 이제 그 옛날에 유명한 공업도시 맨체스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맨체스터 자체 하나만 보면은 인구 뭐 한 50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권역을 묶으면 몇백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번 집중이 되면은 풀기가 굉장히 힘든데 요번에 근데 조금 코로나가 가져온 뭐 몇 개 안 되는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집중된 도시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금 경남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자꾸 서울의 힘을 빼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뭐 부처도 뭐 세종시로 옮기고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를 키우는 게 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대권역별로 묶어서 물론 그것도 뭐 아주 여러 개 할 수는 없겠지만 두세 개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핵을 만들어야 그게 집중이 해소가 되겠죠. 그냥 서울에서 부처 몇 개 옮기고 뭐 힘 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장하진 교수님 하면은 사실은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이 장하진 교수님 같은 분이 또 이렇게 창원 KBS에 나오셔서 같이 이런 토론을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균형 발전에 그런 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지금 하실 말씀들이 많고 사실 저희들도 듣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 하시고 싶은 말씀 1분 내외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장 교수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까지 얘기하면서도 두어 번 얘기했지만 이 정책에 대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됩니다. 외국 사례도 많이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뭐 또 새로 만들고 뭐 또 정말 뭐 어떤 학자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한 걸 어떻게 하면 이걸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냥 말하자면은 세계는 계속 변하고 뭐 기후변화니 팬데믹이니 뭐 이런 정말 옛날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 옛날에 쓰던 정책만 갖고 자꾸 하면서 뭐 그 재정 건전성이다 뭐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 옥죄는 그 것들만 생각하면은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뭐 정책 위반자들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왜 이런 거 못해? 해보면 어때?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100% 동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큰 성과가 장하준 교수님께서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지해 주셨다. 그래서 이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좀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이 코로나 상황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을 비롯한 우리 부울경 동남권은 특히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준비해 나가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기회들을 훨씬 빠르게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준비들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 도민들께서 방역에 함께 잘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곧 설 명절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도민분들 계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다양한 서체로 많은 희망의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지사님께서는 좀 나중에 따로 챙겨봐 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2021년은 코로나19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과정에서 장 교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 제공해 주시고요. 김 지사님도 방역과 경제 회복 최일선에서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우리는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거고요. 지자체는 사각지대의 틈을 메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S 창원 특집 토론 팬데믹 1년 우리의 미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